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무기는 러시아와 중국을 넘어섰다. 2. 대한민국의 독특한 레이저 기술. 3. 일본 반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유럽 전차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구식 소련제 전차와 레오파르트2 A사급 전차가 대거 소모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국방비 증액에 맞물려 최신 전차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빈틈을 대한민국과 독일이 노리고 있는데요. 만약 대한민국이 유럽 방산 시장에 진출을 시작한다면 신흥 강자로서 확실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독일도 유럽에서의 안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전차 시장 독점이 필수적인데요. 오죽하면 대한민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언급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고작 이 정도 협박에 물러설 의지의 대한민국이 아닌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유럽 방산 시장의 진입 장벽을 박살내 대한민국의 전차포 업권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육상, 군사 기술력과 관련된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국산 1500마력급 변속기의 자체 개발 성공 뉴스입니다. 이로 인해 K2 흑표 완전 국산화가 최일기에 들어섭니다. 즉 이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독일 변속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물론 수출 휘방에서도 자유로워졌는데요. 이제는 독일의 지리적 이점을 제외하면 정말 실력 대 실력으로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전차포 업권에서 시작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 K2는 이미 130mm 업권이 가능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굳이 시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전 세계 최초로 전차 현수장치에 ISU 유기압 서스펜션을 탑재한 K2는 130mm 활강포의 반동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포탄의 무게 증가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데요. 애초에 업권을 계획하고 자동장 전장치를 탑재해서 탑승 인원을 줄였고 내부 공간 확보와 동시에 포탑 무게 증가 문제도 최소화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K2를 통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130mm 업권을 시도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단 한 번의 도약으로 동세대 전차와 초격차를 벌리기 위함입니다. 마치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 세계 어떤 전투기도 흉내낼 수 없는 F-22의 성능처럼 확실한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알강포 아무리 구조가 간단하고 개발 난이도가 낮다고 해도 무턱대고 140mm 전차포를 개발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이미 1980년대 140mm 활강포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뛰어들었던 모든 국가가 결국은 포기를 선언했을 정도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140mm 활강포의 무지막지한 반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당장 대한민국부터 K2 개발 초기 단계에서 140mm 활강포를 장착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ISU 유기압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있음에도 기동 사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와 장약 불안전 연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20mm 활강포를 탑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는 비단 한국의 사례뿐만이 아니라 4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도 극복할 수 없는 난제로 남아있습니다. 일례로 MGCS 프로젝트 일환으로 개발 중인 프랑스의 아스칼론 신형 전차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우선 장점만 살펴봤을 때 아스칼론의 140mm 주포의 화력은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수치상으로 아스칼론의 140mm의 주포포구 에너지는 20mj에 달했는데요. 일반적으로 120mm 전차포가 12에서 14mj, 125mm는 13에서 15mj인 걸 생각해보면 대략 1.5배 화력이 증가한 셈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650mm 두께의 장갑 관동이 가능한 120mm 주포와 날탄에 비교해보면 무려 975mm까지 관통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그저 희망편에 불과합니다. 곧 140mm 주포의 치명적인 단점이 발견된 건데요. 지금 거리에서 140mm 주포의 파괴력은 의심할 수 없지만 평균 교전거리인 2km를 상정했을 때 공기저항으로 인해 실제 표적 도달 에너지가 사실상 7에서 8mj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이 정도로도 러시아 T-14 아르마타의 측면 장갑을 상대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됐지만 전장은 실험실이 아닙니다. 늘 완벽한 조건이 맞춰질 수는 없는데요. 만약 피탄 각도가 어긋나거나 정면 장갑에 직격했을 때는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무기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신뢰도를 장담할 수 없는 건데요. 한마디로 들이는 노력에 드라마틱한 타격력을 뽑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140mm 활강포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에서 말씀드린 KF-51과 마찬가지로 아스칼론 또한 심각한 탄약 적재 문제가 예상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아스칼론의 포탄은 길이 1.3m에 무게는 약 35kg에 달합니다. 전에 사용하던 120mm 포탄과 비교해보면 길이는 약 30%, 중량은 70% 이상 증가한 건데요. 여기에 더해 140mm 활강포의 반동을 억제할 추가적인 현수장치와 포미장치를 고려하면 전차 내부의 탄약 적재 공간은 더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140mm 전차포는 위력 달성에는 모든 자원을 집중한 나머지 운용이 곤란할 정도로 비대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 140mm 전차포도 대한민국이 만들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후발주자인 만큼 기존 벼서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는데요. 바로 K2 전차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신형 K3 전차에 탑재될 140mm 전열화학포입니다. 전열화학포는 내건과 장약의 연소 에너지와 함께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를 복합적으로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기존 화포와 같은 구조를 가지면서도 레일건처럼 엄청난 속도와 타격력을 모두 챙길 수 있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전에도 문제가 되었던 장약 불완전 연소를 아크에 의해 생성된 플라즈마를 통해 완전 연소에 가까울 만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장약에 들어가는 화약은 연소 반응과 연소율을 높이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수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mm 활강포는 들어가는 장약에 비해 포탄을 밀어줄 충분한 약실 압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열화학포의 특징으로 인해 마구잡이로 장약을 때려 넣지 않아도 훨씬 강력한 파괴력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례로 전열화학포의 추정 포구 속도는 무려 1.7km에서 2.5km에 달하는데요. 이 정도 속도면 포탄이 포물선 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 계산으로만 무려 640km의 최대 사거리와 320km의 유효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 계산에 의한 산술적 수치로 실제 포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외부 요인과 직사로 사격하는 전차의 특성상 그만한 거리를 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K2 흑표 전차에서 사용되었던 120mm 활강포의 K279 날탄의 포구 속도가 최고 1.7km라는 걸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속도임에는 분명한데요. 더군다나 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에든 40mm 전열화학포 개발도 완료 단계를 목전에 둘 만큼 상당한 기술을 축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존재하는 것처럼 전열화학포 또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전기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레일건에 비해 15에 불과할지라도 부수적인 장치가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K3에는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시스템 힙스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즉 지금까지 대부분의 무기 체계처럼 APU를 탑재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전기 생산을 의도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처럼 140mm 전차포를 보류시켰던 과거 대한민국의 결정은 그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이 보전진을 위한 일보트였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지켜온 대한민국의 고집이 결국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계 전차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순간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공개한 한 영상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영상은 SF 영화에서 볼 법한 레이저 무기를 시연한 장면입니다. 이번 시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실용화된 레이저 무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레이저 무기가 국산 보병 장갑차 레드백에 장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 방산산업에 높은 관심을 받으며 미국과 유럽 전역이 놀랐습니다. 최근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도 한국이 낙찰한 이유 중 하나가 이 기술 덕분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한국 레이저 기술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길래 이 정도 반응이 나오는 것인지, 현재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최근의 전황은 대형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첨단 무기가 지배하는 전장이 될 것이라 예상했던 초창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예측이 빗나갔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양상으로 흘러갔죠. 그 중에서도 가장 예상 외의 무기가 바로 드론이었습니다. 전장에서는 정찰이나 탐색 등 극히 제한적인 임무만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던 드론이 실제로는 곳같이 표적을 사냥하고 다니는 전장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이었죠. 종래의 무기 개발자들은 첨단 무기뿐만 아니라 적국의 첨단 무기를 막는 디펜스 프로그램 역시 개발해왔습니다. 방어 프로그램과 이를 뚫는 프로그램의 싸움이 이어지면서 무기 체계는 점점 고도화되었으며 욕구 성능을 처리하기 위해 무기의 크기는 점점 뒤졌습니다. 그런데 드론은 이러한 추세를 역행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타격력을 발휘하는 한편 다양한 환경에서도 의외로 무리 없이 작동되는 신뢰성을 보여줬기에 전천 후 임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데요. 이번 전쟁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드론 전쟁으로 불러야 한다는 군사 전문가의 의견이 있을 정도로 드론은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러시아의 탱크가 엄폐물 하나 없는 평야인 우크라이나를 하죽지세로 점령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튀르키예에서 만든 드론 바이락타르 TB2였습니다. 소형 폭탄을 장착한 드론은 러시아 탱크의 뚜껑 위에 폭탄을 떨구면서 기존의 탱크가 상정조차 하지 않았던 위치에서 공격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각 이상으로 많은 탱크가 쟁더미가 되면서 러시아의 진군 속도는 점점 늦춰졌죠. 이후 미국이 지원해준 수백여 대의 드론 역시 전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스위치 블레이드와 피닉스 고스트 등 자폭 드론은 러시아군 장갑차와 전차 같은 기갑 전력을 줄줄이 박살냈고 탄약과 식량 창고 등 후방 보급선을 효율적으로 끊어냈습니다. 대만과 남태평양을 둘러싼 분쟁에서도 드론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직후 대만 해협 양안에 수많은 병력이 집결했습니다. 드론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중국은 드론 생산과 개발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인 만큼 대만 해협을 둘러싼 무력 시위에서도 드론은 톡톡히 제 역할을 했습니다. 대만 병력의 움직임을 드론을 통해 엿본 것은 물론 대만 해협 인근에 정박한 미군 부대까지 정찰하는 성과를 보았죠. 실제 타격에 드론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무인기가 대만 영공을 날아다니면서 사격을 하는가 하면 진머섬을 중심으로 26차례나 드론이 침범하면서 대만군의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크기가 너무 작은 탓에 전통적인 MD 시스템으로는 요격도 불가능한 상황. 결국 사람이 일일이 드론에 대응해야 하는데 첨단 시스템을 갖춘 드론을 사람이 상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국 대만도 드론을 미국에게 요청하면서 군사용 드론 사용을 선언, 중국 드론에 맞대응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해협을 둘러싼 이중 갈등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은 드론 방공의 중요성을 인식해 안티-드론 기술 개발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효과적이면서도 탁월한 대응법이라 평가받는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레이저 기술입니다. 중국제 소형 드론 상대로 유효하다고 평가받는 레이저 기술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미래에서나 볼 법한 이런 기술이 군사적 수요가 생기자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동안 실용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됐던 레이저 기술은 어느새 휴대용 레이저 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번의 혁신을 통해 재래식 병기를 쉽게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해서 이제 레이저 기술은 미래 전장에서 필수 불가결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레이저 기술에 있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앞서 있는데요. 레이저 기술의 진심인 대한민국 방산업체 하나시스템은 기술 개량을 거듭하며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얼마 전 고에너지 대공 무기가 탄생했죠. 최근 한화의 레이저 무기 개발팀은 군,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레이저 무기로 300m 떨어진 곳에 포탄을 터뜨려 무력화하는 실험을 성공시켰습니다. 곡사포에 사용하는 155mm 포탄과 박격포용 81mm 포탄, M15 대전차 지뢰를 표적으로 삼아 진행된 이 실험은 레이저 무기의 실용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향후 레이저 무기 산업의 전망이 밝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레이저 빈집속기라는 명칭을 지닌 이 무기는 사람 키보다 약간 큰 2m가량의 작은 사이즈를 자랑하는 무기입니다. 다른 레이저 무기의 경우는 엄청난 크기의 레이저 집약기는 물론이고 냉각기 및 기타 장비를 달아야 하지만 하나 시스템은 이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게다가 충분히 먼 거리에서 표적을 조준하고 요격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고출력을 그 작은 사이즈로 구현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정부로부터 레이저 무기 개발 과제를 받은 것이 2020년 경인 것을 생각하면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레이저 무기를
차세대 병기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용화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런 건 대한민국 기술자들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죠. 방산업계 외에도 민간 영역에서도 레이저를 통한 드론 격추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정훈 박사와 한양대 나노광전자학과 김지영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거둔 성과입니다. 소형 무인 드론을 격추할 정도 출력인 3kW급 광섬유 레이저 광원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것인데요. 이분들은 이런 빛나는 성과를 내고도 향후 100kW 이상 출력을 낼 수 있는 광원 개발 작업에 즉시 몰두하면서 머지않은 미래의 대한민국이 레이저 무기 사업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나 디펜스가 단순히 기술 시험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레이저 무기의 실용화를 끝마치고 신형 무기에 장착까지 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화제에 올랐습니다. 전투 차량 탑재형 고에너지 레이저 포체계 기술이라는 명칭으로 하나와 정부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미래 기갑전력 및 공중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 이 사업에는 레이저 무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갑 차량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 이를 이용해 향후 기갑 전력에 위협이 되는 드론 공격을 레이저로 방어하겠다는 뜻입니다. 추정컨대 한국형 멜랄이 최종적인 목표인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멜랄은 기동시험용 고에너지 레이저의 약자로 무거운 장비로 인해 이동이 쉽지 않은 레이저 무기를 스트라이커 차륜 장갑차에 부착, 이동성을 개량한 미군의 무기를 지칭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무기를 엠슈라드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기동용 단거리 방공의 준말로 충분한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면 상당수의 상대 드론을 단 한 대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하나 디펜스가 주력 문기로 방산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바로 레드백 장갑차인데요. 이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면 레이저 무기가 레드백에 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최신형 장갑차가 조만간 방산시장에 등판을 예고한 것입니다. 현재 최종 사업자를 두고 고심에 빠진 호주는 한국의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요. 방위사업청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드백 장갑차가 호주에 수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9월 중 호주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 이를 위해 레드백 장갑차 생산 및 기술 이전과 관련해 사전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입니다. 레드백은 길이 7.7m, 폭 3.64m의 전투 중량은 43톤에 달하며 최대 속력은 시속 70km를 자랑하는 장갑차인데요. 승무원 3명과 보병 전투원 8명이 탑승할 수 있는 넓은 내부 공간을 지니고 있습니다. 30mm 기관포와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12.7mm 및 7.62mm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날아오는 적 대전차 미사일 등을 직접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장비, 360도 외부 환경을 볼 수 있는 아이언 비전 등 현대전의 필수적인 성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최첨단 기갑 차량이죠. 레드백과 경쟁하는 독일 라인 메탈사의 링스 KF41도 성능 면에서는 탁월한 모습을 보였기에 최종 결정은 올해를 넘겨 내년에 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는데요. 방사청장 입에서 한국이 선정될 수 있다는 확신에 가까운 발언이 나오면서 대체 어떻게 한국이 이런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레드백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면 이 의문의 답변은 쉽게 나옵니다. 드론전에 있어 매우 취약하다는 장갑차의 문제점을 레이저 무기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면 호주 입장에선 그 선택지를 고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의 링스는 현대전의 새로운 트렌드를 미처 따라잡지 못해 아직 대드론전 성능이 부족했죠. 반면 한국은 추세를 잘 읽고 기술력을 미리 갖춘 덕분에 기술 대국 독일과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고 수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한국은 고성능 전략 무한항공기 커스프 모델의 실물을 공개했는데요. 대한항공의 중고도 무인기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에서 활약했던 미국의 중고도 무인기 MQ-9 리퍼와 맞먹는 크기 및 성능을 갖췄는데요. 커스프 모델은 전장 13m, 전고 3m에 전폭은 무려 25m의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2013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커스프는 2021년에 시험평가를 마무리했으며 올해의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5,700kg의 최대 이륙증량, 시속 360km의 최대 속도, 500km의 운용 반경으로 20시간 운용이 가능한 중고도 무인기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커스프의 개발 완료 후 공군을 대상으로 군사용 무인기로 수합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된다면 민간으로의 유통도 고려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저피탄 무인편대기 개발 과제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에 뽑혔다고 밝힘에 따라 이와 같은 고도 무인기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레이더나 음향, 광학 등이 장비로부터 탐지될 확률을 낮춘 저피탄 무인편대기는 원격으로 조종하는 무인 항공기로 감면적을 적게 하거나 전파를 흡수하는 재료를 사용해 적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저피탄 무인편대기 개발은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미래도전 국방기술과제 중 하나로 저피탄 무인편대기 기술은 국내에선 처음으로 개발하는 기술로 알려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11월부터 무인편대기 기술 개발에 착수해 기본 설계를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상세 설계를 함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는데요. 대한항공은 저피탄 무인편대기와 유인기가 동시에 임무를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 체계에서 유인기 1대가 무인기 3, 4대와 편대를 이뤄 유인기를 지원호위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감시 정찰이나 전자 파견, 정밀 타격 등 독자적 자율임무도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010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국내 최초로 저피탄 무인기를 공동 개발해 무미익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 지난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광대역 저피탄 무인기 IF 기체구조 기술 연구 과제를 따내 진화된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는 저피탄 무인기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6월에는 대전 유성구 항공기술연구원에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개발센터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0여 년 동안 무인기 개발 사업으로 확보한 역량을 바탕으로 저피탄 무인기를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 군집 제어, 자율 임무 수행 등 차세대 핵심 기술을 확보해 국내 스텔스 무인기의 개발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을 전해들고 일본이 보유하거나 개발할 무인기가 한국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졌다며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방위성은 최근 도서 지역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공격형 무인기를 시험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이 무기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반격할 때 사용해 큰 전과를 거뒀는데 배치 지역은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를 대비해 란세 이제도 등이 유력하다고 전했는데요. 일본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산 공격형 무인기를 내년 자위대에 시험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2025년 이후에는 외국산과 자국산을 합쳐 수백 대 규모의 공격형 무인기를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무기는 주로 규슈 남쪽에서 대만 동쪽까지 뻗어있는 란세이 제도의 섬에 배치될 예정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다는 포석으로 이 무기는 유사시에는 섬에 접근하는 적 함정이나 상륙을 시도하는 부대를 공격하고 평상시에는 주둔지와 기지에서 경계 감시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시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무인기는 이스라엘산 하롭과 미국산 스위치 블레이드 등인데요. 일본 또한 아직 무인기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군사 무기를 구입해 사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롭은 길이 약 2.5m에 항속시간이 9시간으로 긴 것이 특징으로 스위치 블레이드는 길이 약 36cm로 휴대하기 쉽지만 항속시간은 15분으로 짧기 때문에요. 둘 다 표적을 찾아내 직접 부딪혀 파괴하는 자폭 방식으로 공격하게 되는데요. 튀르키의 터키산 TB2처럼 탑재한 미사일로 공격하는 유형의 무인기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자국산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는데요. 현재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무인기는 미국산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스캔 이글 등 경계 감시와 정보 수집 용뿐인데요.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내년부터 공격용 무인기도 보유하기로 했다며 기시다 내각은 올해 안에 국가안보 전략 등 안보 관련 세계 문서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방위비를 대폭 증액할 방침을 밝히는 등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국민은 그동안 헌법의 근간인 평화주의와 상대방이 공격했을 때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중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에 의한 동아시아 안보 우려가 커지자 일본 정부의 방위력 강화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하자 대만 등 아시아에서도 유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방위성의 공격형 무인기 도입 방침 역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반격할 때 인적 피해를 줄이면서 큰 전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도입을 검토하는 후보 중 스위치 블레이드는 최근 미군이 우크라이나군에 공여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군이 운용 중인 이란제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은 공격형 무인기를 전쟁에서 적극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자체적으로 공격형 무인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자체 개발하여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무인 헬기부터 초도 비행을 몇 차례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 완성형 전략 무기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는 소형 무인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비공개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유인 헬기의 무한화 기술은 방위산업에서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 양상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는 데다 그 활용도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군사무기 전시회에서 선보인 한국 무인 기술은 이러한 방위산업 트렌드에 한 발 다가선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무인 기술이 좋은 첫발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는데요. 최근 한국 무인 헬기의 선두주자는 대한항공으로 몇 달 전 대한항공은 자체 개발 중인 오형령 MD 무인 헬기 초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개발 중인 오형령 MD 무인 헬기는 기존 오형령 MD 유한 헬기를 무한화한 것으로 외형만 놓고 봤을 때는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 탑재된 최신 기술은 헬기의 활용 양상을 완전히 새로 개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한항공이 개발 중인 오형령 MD 무인 헬기는 유상하중 440kg이며 6시간 동안 채공이 가능하며 비행 제어 컴퓨터, 전술급 통합 항법 장치, 전기기 계식 로터 작동기 등 다양한 첨단 비행 조종 시스템이 탑재됐으며 향후 임무 장비가 탑재됨에 따라 무인 헬기의 활용도는 주야 정찰 감시 임무까지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오형령 MD 무인 헬기 개발의 역사는 2013년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한항공은 보잉과 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선도적인 무인 시스템 기술에 보잉의 무인 헬기 노하우를 접목해 본격적인 무인 헬기 개발에 도입했는데요. 대한항공은 2021년까지 개발 보완 등을 통해 운용보도 및 비행 영역 등을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군사무기 관계자들은 이번 헬기 무한화 기술 입증에 따라 UH-1H, UH-60 등 헬기뿐 아니라 고정익 전투기도 무인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무인 헬기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군사무기 전시에서는 무인 헬기 외에도 고정익 무인 항공기도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커스프트 역시 대한항공에서 개발한 다목적 전술 무인 항공기로 급강하, 단거리 착륙, 야간 자동이 착륙, 비상시, 낙하산 착륙 등이 가능하며 24시간 이상 연속 임무 수행이 가능한 고성능 무인기로 커스프트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산악 지형이 많은 한국의 작전 환경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급강하 및 단거리 착륙 기능이 집중적으로 개발된 것인데요. 특히 이 부분을 두고 한국이 무인기로 KGB 등 전략 미사일을 일본에 투여할 경우를 가정한 상황을 두고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개발에 성공하면 일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없다를 두고 논쟁을 벌인 것인데요. KUFT는 대한항공 및 국내 관련 협력업체들이 계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투자 및 개발에 참여했고 이에 따라 현재 커스프트의 생산 과정에서 국산화율은 95%에 달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는데요. 자체 기술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개발한 것에 대해서 중앙아시아 및 남미의 다수 국가들이 관심을 표해 해당 기종에 대한 수출이 협의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커스프의 개발 역시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선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11년 시제기가 만들어진 후 수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군의 수락 시험만을 남겨둔 상태로 알려졌으며 시험 비행 과정에서는
서해상에서 비행 중인 무인기가 1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잠실 서울운동장에 닿아서 정확하게 식별해 군 관계자들의 놀라움을 샀다는 후문도 들려왔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